여러분은 클래식 하면 어떤 작곡가가 떠오르시나요? 베토벤. 모차르트. 아흐. 아, 생각 안 나는데? 또. 슈베르트, 모차르트, 뭐 아흐. 또 누구 있지? 쇼팽, 베토벤. 요한 스트라우스. 야, 그거 너무 길다. 베토벤, 모차르트. 야, 나 몰라. 슈베르트. 나 몰라. 아무나 슈베르트. 또 누구 뭐 있지? 누구 있지? 바흐. 야, 바흐가 왜? 바흐. 클래식 음악사를 빛낸 수많은 작곡가들. 그중 오늘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을 빛낼 작곡가는 바로 가곡의 왕 슈베르트입니다. 그의 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장가? 슈베르트 노래다 이러면서 나오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듣는데 이름밖에 몰라요. 아, 누구 이름밖에 몰라요? 슈베르트. 왜 슈베르트 왜 이름밖에 몰라요? 그냥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노래는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슈베르트는 솔직히 대중매체에서도 그렇게 슈베르트 곡이라고 소개돼서 들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바흐가 뭐 베토벤 같은 경우는 배경음악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슈베르트 음악은 저희가 잘 소개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솔직히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도 제대로 그것을 연주해보기 전까지는 슈베르트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해요. 별로 기억나는 곡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오늘 조윤범의 파워 클래식에서는 그동안 묻혀있던 슈베르트 음악의 정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슈베르트입니다. 슈베르트, 오늘날 가장 유명한 슈베르트 사진입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그 초상화를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 혹시 슈베르트의 나이 든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31살에 죽었습니다. 31살. 여러분 모차르트는 굉장히 짧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35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은 31살에 죽었습니다. 보통 천재들은 굉장히 일찍 죽는다고 하죠. 짧게 살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이 요절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그 나이 안에 다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는 오늘날 정말 대단한 작곡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이를 볼까요?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사람 맨 꼭대기에 있죠. 77세까지 살았어요. 바로 밑에 보십시오. 모차르트 35세 반짝했어요. 하이든 살았을 때 태어나서 하이든 살았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베토벤 그 둘이 다 살고 있을 때 태어납니다. 자, 우리 슈베르트를 한번 봅시다. 베토벤 젊을 때 태어납니다. 그러나 베토벤이 죽은 지 1년 뒤에 따라 죽습니다. 아주 짧게 살았어요. 31년의 짧은 인생.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3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다가 다 못 마치고 죽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 작품이 1000개가 넘습니다. 31살 동안 작곡한 작품이 1000개가 넘습니다. 당연히 그랬으니까 매우 빠른 작곡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생각한 다음에 작곡이 오래 걸리지가 않았어요. 생각나면 바로 썼어요.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이 어떤 걸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다가 그만두기. 그래서 이 사람 작품엔 미완성이 많아요. 여러분 미완성 교향곡도 그래서 미완성된 거예요. 쓰다가 말았어요. 보통 다른 사람의 미완성이라는 곡들은 대부분 가장 마지막에 쓴 작품들이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쓰다가 죽는 거죠. 이 사람은 아니에요. 중간 작품이 미완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미완성 교향곡도 이 사람의 마지막 작품이 아닙니다. 쓰다가 딴 거 썼어요. 평생 동안 베토벤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 죽을 때 찾아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바로 슈베르트의 전기를 확인해 봐야겠죠? (1827년 3월 26일)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다. 슈베르트가 36명의 음악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고 씌어있다. 확인 끝! 베토벤 장례식에도 참석했고, 그러나
그 1년 뒤에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던 거죠. 유행에 무관심했습니다. 남들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뭐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보시면은 슈베르트 뭐 굉장히 이렇게 차려입고 찍었죠.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슈베르트로서는. 이 사람 어느 정도냐면요, 씻지도 않았어요. 목욕도 잘 안 했대요. 재미있는 건 책에 찾아보면 나와요. 비위생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몰려 있으면 뭐 재미있는 얘기 하나도 하지도 않아요. 자기는 오로지 음악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출판사로부터 외면당하죠. 그 당시에는 작곡을 하면 출판사에다 팔아야 돼요. 출판사가 이 곡은 좀 사람들이 많이 연주하겠다, 악보를 많이 사가겠는걸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슈베르트라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슈베르트 왜 아직 많이 못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베토벤 같은 거 보십시오. 베토벤 같은 음악은 막 가다가 팍 폭발해요. 운명교향곡 얼마나 멋있게 시작합니까? 또 끝에도 엄청나게 멋있게 끝납니다. 슈베르트는요, 뭐 좀 하려 그러면 다시 깔아앉아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절제예요. 뭔가 엄청나게 폭발시키다가도 그것을 다시 속으로 사그라듭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내적인 음악을 막 발산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죠. 31살에 죽은 사람이 이런 절제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많은 작품이 그래서 죽은 다음 발표가 됐습니다. 슈베르트의 진가는 나중에 인정됐어요. 살았을 때는 너무 재미없는 음악만 쓰는 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외면당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미완성 교향곡이나 이런 곡들이 대부분 죽은 다음 연주가 된 거예요. 자기 살아서 그 많은 작품을 내놓은 사람이 자기 작품이 살아서 연주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이 죽고 나서 발표가 된 겁니다. 슈베르트의 16개 현악사중주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겁니다. 슈베르트는 교향곡이 9개가 있고 또 현악사중주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미완성 교향곡이나 몇 개의 작품만이 알려져 있고 현악사중주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단 몇 개만 연주합니다. 1800년이 됐습니다. 바로 슈만이 탄생한 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저희 강의에 또 오시면 슈만의 음악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라는 곡입니다. 트로이 메라이는 꿈이란 얘기예요. 마치 정말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물론 어렸을 때 저는 트로이 메라이를 트로이 메아리라고 읽었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그것이 트로이 메라이인지 알았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체험 하셨을 거예요. 자, 슈만과 쇼팽은 동갑입니다. 먼 나라에 살았지만 쇼팽,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죠.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작곡했고 또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어요. 그러나 저희는 싫어해요. 현악사중주로 하나도 안 남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저희는 연주할 곡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 16개 중에 12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12개는 말이죠, 저희 조인범의 파워클래식에 오시면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 전혀 관심도 없는 음악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말은 즉슨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서야 들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먼저 이 곡에 대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다른 분들에게 한껏 아는 체 하셔도 좋습니다. 너 그 슈베르트 좀 일찍 작곡한 현악사인 줄 알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처음에 슈베르트는 말이죠, 자기 집에서 연주하려고 작곡을 했어요. 아버지가 또 악기를 연주하고 나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니까 아빠 같이 연주 좀 해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틀리더랍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항상 아버지 보고 뭐라고 했대요. 아버지 진짜 이렇게 하시면 나 다시 안 할 거예요. 그랬다는 일화가 진짜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작곡한 겁니다. 집에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밖에서 악보는 팔리지 않아요. 이 사람의 곡은. 사람들이 굉장히 외면시했던 그런 작품들을 먼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성의 변화. 이름은 굉장히 거창하죠. 슈베르트의 첫 번째 현악사중주입니다.
제목이 왜 조성의 변화냐면요. 전부 다 네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인데 각 악장이 조가 다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굉장히 인정될 수 없었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조가 무슨 연관성도 없고 대부분 한 조로 작곡을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랬냐? 슈베르트는 사실 작곡을 잘 몰라서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작곡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의 변화라는 곡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미숙했던 부분을 자기 스타일로 발전을 시켜요. 나중에 걸작들을 쓰는데 다 조성이 다릅니다. 그걸 나중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D, 너는 누구냐? 모차르트 작품 번호 옆에 붙은 이 K는 모차르트 작품을 정리했던 쾌헬의 약자였죠? 그렇다면 D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토 에이리 도이치의 약자인데요. 불행히도 사진은 찾을 수 없었어요. 오스트리아 음악학자인 오토 에리히 도이치는 슈베르트의 작품을 정리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D18이란 슈베르트의 18번째 작품을 의미한다는 말씀. 앞으로 D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수입니다. 정말 고요한 아주 잔잔한 호수를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입견을 드리고 있는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원래 이 곡은 제목이 없어요. 제가 항상 그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이 위에 써있는 제목으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CD를 사실 수 있지, 만약에 여러분 CD 가게 가서 호수 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훨씬 더 기억하시긴 편할 겁니다. 유니즈는요, 악기가 4개가 있지만 다 다른 음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음을 연주하는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이 연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음악, 이 음악은 네 악장이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도 보세요. 악기가 4개가 다 똑같이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붙인 제목입니다. 유니즈입니다. 1813년이 됐습니다. 이 위에 있는 거 말이죠. 제가 어렵게 구한 사진이에요. 이 슈베르트 기념 주화입니다. 슈베르트 기념 주화. 어느 나라에서 나온 주화일까요? 북한에서 작곡가들의 주화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슈베르트 기념 주화가 있는 거고 다른 작곡가들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음계. 쉽게 말해서 피아노의 검은 건반까지 쓰는 거죠. 계속 반음 강적으로 내려가요, 이 곡은. 슈베르트의 이런 초기작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지만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슈베르트 전집을 사신다면 이런 느낌들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반음계로 내려가네. 그리고 이 곡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찾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나중에 굉장히 격렬해지는 곡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미완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슈베르트는 미완성 교향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라고 제목 붙은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곡은 실제로 2악장 쓰다가 말았어요. 왜 이렇게 쓰다 말까요, 이 사람은? 쓰다가 다른 음악 쓰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다른 음악 씁니다. 이런 곡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책상 서랍 속에 처박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람들이 이 사람 죽은 다음에 책상 서랍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대작곡가가 죽은 다음에 책상 서랍 속에서 어떤 악보가 발견됐네. 이래서 제목도 미완성이라고 붙여지고 사람들은 이 곡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겁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완성시키지 못했을까? 무슨 사연이에요? 바빠서 못 쓴 거죠. 이런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적. 크락션이라고 얘기하죠. 크락션은 사실 여러분 그 기계 회사 이름이에요. 지금 정말 차가 경적을 울리는 거 같지 않습니까? 빵빵빵. 이 곡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래요. 계속 빵빵빵 빵빵빵. 한번 들어보시죠. 나중에 굉장히 세게 눌러요. 정말 경적 누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락션이란 말은 그 경적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카치 테이프하고 같은 말이에요.
스카치 테이프는 그 비닐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스카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학점은 지금 경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맞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토끼와 거북이. 이 제목은 마찬가지 저희가 붙인 제목입니다. 왜 토끼와 거북이인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 거북이. 그 사람의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 말이죠. 제가 이 곡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멸치와 말미잘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듣죠. 클래식 작품에 제목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지 않던 선입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슈베르트가 원하지 않는, 작곡가가 원하지 않는 그런 제목을 붙여서 우리에게 다른 이미지를 주는 걸 너희 어떡할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 자체가 여러분들을 나중에 굉장히 깊이 있게 음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원래 이 제목이 아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교향곡 아시죠? 운명교향곡,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목을 듣기 때문에 마치 그 베토벤 교향곡에 빠바바밤이 나오면 이게 시작이 무슨 운명의 노크 소리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운명교향곡도 베토벤 자신이 정한 제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붙인 제목이에요. 마치 그것이 운명의 노크 소리 같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토벤 교향곡 중에, 베토벤 교향곡 9개 중에 아는 교향곡 한번 대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다 첫 번째로 운명교향곡이 나옵니다. 빠바바밤. 그냥 빠바바밤. 빠바밤. 그렇죠. 빠빠빠빰. 빠빠빠빰. 빠바바바. 빠바바바. 뭐예요, 그게 한 게? 운명이요. 운명곡을 좋아하나 봐요? 예, 좀 좋아해요. 운명 말고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뭐 있지? 저 운명밖에 몰라요. 영혼교향곡? 전원교향곡? 하창교향곡? 그래서 재밌는 시도를 한번 했죠. 전원교향곡 멜로디 한번 대보세요. 멜로디 한번 불러보세요. 못 불러요. 음악을 전공했던 저희들조차 완전히 기억하기 힘듭니다. 영혼교향곡 아는 거 한번 대보세요. 불러보세요. 못 불러요. 베토벤 교향곡 2번이나 4번이나 7번 같은 경우가 운명교향곡이나 다른 교향곡보다 수준이 낮을까요? 여러분, 5번 뒤에 작곡한 것이 7번입니다. 운명교향곡처럼 5번째 교향곡보다 7번째 교향곡을 못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음악이 아니라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목 붙이기 작업이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한 효과를 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곡도 단 몇 곡만 제목이 붙어 있지만 저희가 모두 제목을 다 붙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제목 붙인 토끼와 거북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쿼르테렉스입니다.
가곡 마왕입니다. 어느 날 슈베르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오, 악마가 나오는 얘기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책을 읽고 있었어요. 친구가 가서 봤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얘기야? 오, 내가 굉장히 재밌는 걸 읽고 있어. 나 이걸로 곡을 한번 써야겠어. 말씀드렸듯이 그날 저녁에 연주가 됐습니다. 이 곡. 순식간에 써내려갔어요. 이 곡의 내용은 그렇죠. 마왕이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어린 여자애한테. 나에게 오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행복이 있다. 라고 하지만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의 가곡을 쓴 겁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의 작가, 슈베르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독일의 대문호 괴테입니다. 괴테가 쓴 마왕은 당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슈베르트 역시 이 시를 보고 단숨에 가곡을 써내려갔습니다. 아가, 너는 무엇이 그리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느냐? 아버지는 들리지 않습니까? 마왕이 귀여운 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이오. 가곡 들장미입니다. 옆에 나온 사진은 들장미 소녀 캔디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이 만화를 보고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는데 가곡 들장미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즐겨 부르는 그런 가곡입니다. 자, 터키 행진곡입니다. 당시에 터키 행진곡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터키 사람들이 꼭 말을 타고 달리는 듯한 터키의 민속음악 같은 겁니다. 신기하게도 현악사중주에 이런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피아노에 터키 행진곡 같은 게 막 있으면 저희는 굉장히 해보고 싶어요. 연주자들은 그 해보면 그 느낌을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곡이 없으면 좀 아쉽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에도 이런 터키 행진곡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곡이 나오실 겁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우중주 송어입니다. 사람들은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학교에서도 굉장히 잘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은 원래 피아노 오중주로 하는 곡입니다. 저희 같은 현악 앙상블에 피아노가 같이 껴있고 그래서 5명이 하는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이 곡은 제목이 같은 송어라는 자신의 가곡을 가지고 다시 리메이크한 겁니다. 슈베르트는 자기가 작곡했던 옛날 작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우려먹었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작곡했던 것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멜로디가 많은데 왜 한 번 하고 버려? 이거 다시 써먹어야지 해서 가곡도 있고 피아노 오중주판 송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송어는 이런 버전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송어는 바로 이 버전입니다. 송창식과 윤영준, 트윈 폴리오라고 하는 그룹으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타 반주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연주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요즘 가수들 중에 이런 가수 있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음반을 사시려면 피아노 오중주나 가곡을 사실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음반을 찾으십시오. LP를 구하시면 이런 음반이 정말 나중에 팔아도 돈이 되는 음반입니다. 전 이 버전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송어가 아니라 숭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숭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숭어? 나중에 어느 시대쯤 어느 시기쯤 딱 되니까 이 곡이 송어라는 거예요. 송어일까? 숭어일까? 숭어가 맞을까요? 송어가 맞을까요? 숭어. 숭어요. 숭어. 송어야. 음악책에 송어라고 나와요. 송어라고 배웠어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숭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알기로는 숭어로 알고 있는데.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숭어라고?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송어는 민물고기입니다. 숭어는 바다고기예요. 숭어냐, 숭어냐, 그것이 문제로다. 슈베르트의 가곡과 민물고기, 바닷고기가 무슨 상관일까요?
조금 전 트윈 폴리오의 노래를 되돌아가 보면 거울 같은 강물 위, 거울 같은 강물 위, 거울 같은 강물 위. 들으셨죠? 강물. 이름은 비슷해도 태생은 전혀 다른 송어와 숭어. 강물에는 민물고기만 살 수 있고 숭어는 바다에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가곡은 민물고기인 송어가 맞다는 거. 이제 절대 헛갈리지 마세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송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슈베르트의 곡들은 다 송어가 맞습니다. 오늘날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서는 슈베르트의 송어가 맞나요? 숭어가 맞나요?가 돌아다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숭어는 바다고기입니다. 1820년이 됐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조들은 여러분들이 CD 가게에서 CD를 사시려면 대부분 이 마지막에 작곡한 현악사중조 4개만 나와요. 아예 여러분들이 큰맘 먹고 전집을 사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이 4곡이 가장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4곡에는 제목이 붙은 곡이 3곡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져요. 물론 아주 걸작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악사중조곡을 아무것도 몰라도 이 곡 하나는 내가 제목은 들어봤다 하는 것이 바로 이 4곡 안에 껴 있습니다. 콰르테짜츠라는 곡입니다. 콰르테짜츠. 제목이 힘들죠? 저희가 붙인 제목은 아닙니다. 자츠라는 말은 악장이란 뜻이에요. 콰르텟은 저희처럼 4중주를 얘기합니다. 4중주를 위해서 작곡한 한 악장입니다. 한 악장. 그래서 제목이 콰르텟 자츠라고 불렸어요. 왜 한 악장만 썼을까요? 마찬가지로 쓰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악장이에요. 그래서 한 악장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그게 또 제목이 돼갖고 이렇게 잘 팔려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멜로디가 많아요. 자, 이 한 악장은 미완성교향곡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요, 두 곡 자체가.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완성교향곡은 8번입니다. 그리고 9번 교향곡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슈베르트의 교향곡은 몇 개일까요? 제 말에 답이 들어있을까요? 슈베르트의 교향곡은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번까지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은 몇 개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12개? 슈베르트의 교향곡은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미완성 교향곡을 마지막 교향곡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바로 슈베르트의 교향곡은 8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8번 미완성 교향곡이 마지막 교향곡인 줄 알고 있죠.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7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슈베르트 교향곡 전집을 사셨다가 여기 7번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전집이 바로 슈베르트 교향곡 전집입니다. 7번. 아예 없어요. 쓰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쓰다가 말았는데,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악보가. 그래서 7번 교향곡 지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8번 썼어요. 8번은 쓰고 있는데 세상에 베토벤이라는 대작곡가가 9번 합창교향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8번 교향곡 쓰고 있다가 아이 뭐야 이거. 아니 나도 저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접었어요. 두 악장 쓰고 말았어요. 말고 나도 비슷한 거 써야지. 더 위대한 거. 그레이트라는 교향곡을 써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교향곡이 그레이트 교향곡이라는 게 나와요. 정말 위대하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곡은 정말 그레이트예요. 뭐가 그레이트하냐? 길이가 그레이트예요. 엄청나게 길어요. 얼마나 긴지 궁금하시죠? 무려 51분. 보통 4분 정도의 길인 일반 대중가요의 12배. 정말 그레이트한 교향곡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피아노 멜로디가 나오죠.
슈베르트의 정말 안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곡들을 접할 때는 나 눈물이 나요. 사람들은 이 곡을 거의 다 모르고 있고 말로 오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곡이 있다는 거. 저한테 누가 설명 자체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그 몇백 곡이나 되는 가곡들을 뒤지기 시작하다가 바로 이 곡을 발견한 거예요. 이 곡의 제목은 바로 비올라입니다. 가곡 비올라예요. 성악하는 사람들도 잘 많이 몰라요. 비올라. 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김치국 씨가 연주하는 바로 그 악기에 대한 예찬일까요? 아닙니다. 비올라는 악기가 좋아서 이런 곡을 쓴 것이 아니라 비올라, 바이올라라는 얘기죠. 바이올렛,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제비꽃이라는 가곡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이 곡을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걸작입니다. 처음부터 막 사람들이 뉴에이지 이 음악 듣는 이상으로 사람을 녹이는 곡이에요. 파가니니가 옵니다. 여러분, 슈퍼스타가 내한한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뭐 마이클 잭슨이나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 이런 애들이 오는 겁니다. 당시에 막 유행이 된 거예요. 파가니니가 쓰고 있던 모자 막 사람들이 다 그거 구하려고 난린 거예요. 다 모자 막 똑같이 쓰고 있고. 엄청난 기교가가 나와서 막 연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뒤에 악마가 붙어 있다고 소문이 난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얼마나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면 뒤에 악마가 붙어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물론 그 소문은 자기가 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내 경지에 이를 수 없어. 그래서 뒤로 다 소문내고 다녔어요. 자, 이 시기에 로자문데라는 곡이 나옵니다. 바로 저희 현악사중주에 있는 로자문데인데 사람들은 이 로자문데라는 제목을 들으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른 곡에도 로자문데가 굉장히 많아요. 슈베르트는. 그럼 어떻게 된 걸까? 저게 원래 현악사중주인가? 내가 아는 곡은 뭐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 자기 곡을 리메이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장르의 곡에도 로자문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로자문데가 몇 곡이나 될까요, 이 사람? 제가 한번 그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즉흥환상곡이야. 그 즉흥환상곡에 이 로자문데가 피아노 솔로로 나와요. 로자문데라는 말은 원래 어떤 연극 인물이에요. 원래 이 곡은 연극 음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발췌를 해서 변악 사중주곡도 만들고 피아노 곡도 많이 만들었어요. 즉흥환상곡. 자, 극음악 로자문데 들어보시죠. 자, 이게 원곡이래요. 다르죠? 아까 들으시는 곡이랑 완전히 다른 곡이에요. 사람들은 이 곡을 로자문데로 많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자, 이 곡은 로자문데라는 극음악 중 맨 앞에 곡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곡이 바로 우리가 듣는 그 로자문데 멜로디입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그 중간에 이런 멜로디들이 나와요. 자, 이 멜로디를 가지고 현악사중 만들었다가 피아노곡 만들었다가 그래서 로자문데라는 곡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자, 죽음과 소녀입니다. 현악사중주계에서 최고 걸작이라고 하는 죽음과 소녀입니다. 이 곡은 저희와 같은 현악사중단들이 평생 동안 수백 곡을 연주를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 곡으로 돌아온다는 곡입니다. 슈베르트가 남긴 최고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이렇게 강렬하게 시작하지만 이 두 번째 악장은 원래 자기가 작곡한 동명 가곡에서 따왔어요, 멜로디를. 가장 유명한 사중주고 제가 바로 그 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전 악장이, 네 악장이 모두 굉장히 멋있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평생 제일 좋아하는 곡, 나 죽음과 소녀 할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원래 이 피아노 반주에 노래를 부르는 곡이에요. 아까 마왕과 마찬가지로 슈베르트는 죽음이라는 것을 등장시킵니다. 내 품으로 와라. 나는 죽음이다.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다.
그것도 잔인하게도 어린 소녀에게 너는 이제 곧 병으로 죽을 것이다. 나에게 와라. 그러자 소녀가 얘기합니다. 나 데려가지 마세요. 난 지금 벌써 죽을 때 아니에요. 막 이런 슬픔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죽음의 품 안으로 갑니다. 어린 나이에 죽게 되죠. 바로 그런 내용의 가곡을 현악사중주 멜로디로 썼습니다. 오늘 저희가 슈베르트의 가장 유명한 죽음과 소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저희 이 악장을 직접 연주해 드릴 겁니다. 자,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는 굉장히 여러 곡이 있죠.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 곡을 가지고 부노가 작곡한 아베 마리아도 있고 김하중 씨의 아베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곡을 거의 최고의 명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여러분들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판타지아를 보시면 이 아베 마리아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에 많은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불을 들고 지나가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도 사람한테 미치는 감동을 줍니다. 지금 이 버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듣기 힘드신 오케스트라 반주에 노래하는 부분을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작곡하는 거의 모든 곡들은 엄청난 기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슈베르트의 마지막 현악사중주입니다. 천국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붙였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해진 곡이 앞에 있으면 사실 그 뒤에 나오는 곡은 거의 연주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과 소녀라는 엄청난 명곡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이런 엄청난 곡이 죽음과 소녀에 가려져서 발표조차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약에 현악사중주 연주회가 어디서 있다 해서 팜플렛을 보시면 이 곡이 연주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죽음과 소녀보다 훨씬 더 명곡입니다. 사랑은 아주 쥐어짜요. 천국의 걸음걸이를 보여줍니다. 또 이 곡은 장조와 단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이 곡을 들으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는 거를 몇 초마다 반복을 해야 돼요. 굉장히 격렬한 곡입니다. 마찬가지 슈베르트가 잘하는 일, 나이는 젊지만 절제하는 일, 이러다가 곡은 아주 조용히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다시 사그러들잖아요. 남들 같으면 막 더 난리 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시 사그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슈베르트를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폭발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런 곡에 한번 빠지면 나중에 다른 곡을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베토벤이 죽습니다.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작곡가 베토벤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실제로 참석했어요. 슈베르트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불과 31살의 나이로 1828년이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오늘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한 곡을 더 아셔야 됩니다. 바로 저희 같은 현악사중주에 첼로 한 명이 더 연주하는 현악 오중주가 있습니다. 이 곡은 낭만음악의 헌장이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슈베르트의 현악 오중주를 듣지 않고서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곡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곡을 무리하게도 크리스마스 퀸텟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이 곡을 연주해요. 우리도 사중주에서 크리스마스 때 연주할 곡이 생겼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발레는 호두깎이 인형을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합창단과 함께 합창교향곡을 부릅니다. 현악사중주도 이제는 첼로 한 명을 더 불러서 바로 이 곡을 연주할 겁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퀸텟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악 오중주로 이 음반을 찾으시면 들으실 수가 있어요. 31살에 죽었습니다. 정말 짧은 나이였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연주할 죽음과 소녀의 이 악장은 도대체 젊은 사람이 썼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곡도 마지막엔 아주 조용하게 끝납니다. 처음에 그 죽음을 노래하는 굉장히 고요한 선율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어떤 곡보다도 격렬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소녀가 죽음을 인정하게 돼요. 바로 그 음악을 저희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 퀄트렉스의 죽음과 소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예당아트 닷컴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조윤범의 파워클래식 제10회 스메타나 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